피곤한 월요일 저녁에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스테이밸리 사회협동조합의 자체 주민 참여 공모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도서관, 작은 도서관에 관련된 토론회,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이고요. 지난 토론회까지 주민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과 개방과 우리 역사까지도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나누었고요. 오늘 조금 더 마지막으로 심도 깊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열린 도서관을 이야기할까요? 라고 하는 주제로, 왜 열린 도서관을 이야기할까요? 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짧고 굵게 진행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진행하시는 분들이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토론회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왜 열린 도서관을 이야기할까요? 라고 하는 주제로 발제를 하고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제를 맡아주신 배봉산, 동대문구에 있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동대문구에 있는 배봉산 숲속도서관 관장님으로 계시는 이학관 관장님을 모시고 도서관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참고로 관장님은 위스테이밸리의 주민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기 발표를 하는 동안만 마스크를 잠깐 벗을게요. 안녕하십니까. 저 소개받은 7동에 살고 있는 이학관이라고 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두 번째 준비 모임,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세 번째 사전 토론에 이어서 이번이 이제 본 토론회 이제 네 번째 토론회인데요. 이제 좀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TMI 같은데 제가 MBTI I거든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좀 사람 앞에 나서는 걸 별로 꺼리지 않아요. 근데 직업이 이러다 보니까 도서관 이야기를 피할 수가 없어서 나온 겁니다.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괴롭습니다. 더욱 괴로운 거는 맹구도 리바이벌을 안 한다는데 지난번에 했던 얘기랑 비슷한 얘기를 다시 한번 들려드려야 돼서 일부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을 텐데 토론에 앞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이 예쁘죠? 이거는 미주리주에 있는 캔자스시티 도서관이에요. 예. 제목이 도서관이라는 게 참입니다. 제가 괴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중 앞에서 도서관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괴롭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상식이나 논리로 설명이 잘 안 돼요. 그 밖에 있는 이야기라서 이게 설명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매번 얘기를 할 때마다 괴롭습니다. 이게 참 좋은데, 이게 정말 좋은데 이게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예.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양반은 그 마이클 무어라고 미국의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이에요. 미국 사회를 비판하는 비판적 시각으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어 오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만든 영화 중에 시코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이 영화는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에 대한 영화고, 근데 이 영화에 뜬금없이 도서관 이야기가 나와요. 왜 나오냐면 의료보험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미국 사회에 하면서 제일 많이 받는 비판이 너무 사회주의적인 발상 아니냐, 라는 비판을 받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우리 사회에 이미 도서관이 있어 하면서 설명하는 게 고도로 발달한 미국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 지극히 사회주의적인 공간이 있는데 이미 도서관이 있잖아. 그러면서 유럽의 사례들을 보여주면서 얘기가 지나갑니다.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읽을 책을 정부에서 돈 들여서 사주는 건 미친 짓이에요. 사실 합당하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읽는다는 거, 뭔가를 안다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개인적이고 사적이고 내면적인 활동인데 공적이고 물리적인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자금을 투입해서 무료로 와서 보세요 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맞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데 이걸 왜 할까요?
개인이 도서관을 통해서 얻은 지식과 영감은 개인의 내부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이게 사회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사회가 변화하고 발전하거든요. 이걸 위해서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이라는 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 더 보다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데 추진력을 제공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미국 대통령을 지냈던 버락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역사를 발전시키는 위대한 사상과 심오한 생각을 발견하는 장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도서관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이 사람은 누구나 다 알죠. 발명왕 에디슨이에요. 그 대략 알기로는 뭐 1000개가 넘는 특허가 있다고 해요. 정확하게는 1093개인가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 다 알잖아요. 달걀 품다가 학교에서 쫓겨난 거. 그럼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 했을까요? 도서관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열차 판매원 시절에 열차와 여차 사이에 시간이 남을 때 디트로이트 도서관에 가요.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자기를 성장시키고 나중에 발명을 할 때도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찾아가면서 영감을 얻고 그렇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돈을 벌어서 연구소를 지었을 때 제일 먼저 지은 게 도서관이에요. 자기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연구원들도 도서관을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죠.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사람은 체스터 칼슨이라고 제록스 아시죠? 복사기 발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자료를 찾았을까요? 뉴욕 공공도서관에 끊임없이 들락거린 거예요. 거기서 자료 조사를 하면서 복사기를 만들었고 그래서 언론에서는 뭐라고 평가했냐면 구텐베르크 이후에 최고의 발명이라고. 인쇄술이 한 단계 진일보했으니까요. 양놈들만 얘기하면 재미없을 것 같으니까 한국 사람도 한 명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에요. 저기 우리 이웃 주민 아닙니까? 남양주 출신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예. 그 이분의 업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수원 화성 축조가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그 수원 화성 축조와 연결되어 있는 게 거중기인데 이 거중기 발명을 어떻게 했을까요? 규장각에서 책 보다가 생각해냈어요. 기기도설이라고 그 당시 이제 원서죠. 중국 원서를 보다가 야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해서 만들어진 게 거중기입니다. 이렇게 도서관에서 놀라운 일들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인류 사회는 도서관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도서관을 만들고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쓸데없는 얘기가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전문 용어로 혓바닥이 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겁이 나서 그렇습니다. 괴롭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상식이나 논리로는 잘 설명이 안 되는 얘기들이다 보니까 이건 일반적인 논리로 쉽게 논파가 돼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저도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건 내 얘기 아닌데? 뭐 다음 세대에서나 걱정하지 내 세대에서 이건 할 얘기가 아니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더 이상 제 얘기가 진척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은 아이작 아시모프라고 미국의 생화학자인데 SF 소설가로 더 유명해요. 이 사람이 쓴 소설 중에 아이로봇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나중에 영화로 만들어지는데 윌 스미스가 주연한 영화예요. 이 영화에 보면 되게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믿는 구석이 있다고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여기 방송 보시는 분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모두 사람이라는 걸 믿습니다. 저는. 이 영화에 보면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그 인공지능 로봇이 물속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는 장면이 나와요. 2명이 빠지는데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빠지고요. 여자 아이가 빠져요. 근데 인공지능 로봇이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 주인공이 살아날 확률은 45%, 여자 아이가 살아날 확률은 10%. 그래서 주인공을 구해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살죠. 근데 주인공은 이게 평생의 트라우마예요. 그래서 로봇을 혐오하게 되고 로봇들만 보면 화를 내죠. 한번 로봇이 물어봐요. 왜 나한테 그렇게 화를 내느냐. 나는 합리적인 판단을 했을 뿐인데 아니야. 확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아이를 먼저 구해야지. 넌 로봇이니까 그랬어 이 깡통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살면서 뭐랄까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믿기 때문에 선택하고 행동하는 게 인간이라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이제 도서관 외부 개방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어떤 명분과 어떤 실리가 있길래 이 이야기를 하는지를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도서관들이 있는데 이 도서관이
보통 뭐 근대 도서관, 현대 도서관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런 근대 도서관이 시작된 거는 1700년대에 있었던 그 영국의 독서 클럽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1700년대를 거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국 사회에서 최상류층부터 최하층의 노동자층까지 독서 클럽이 크게 확산이 돼요. 이 독서 클럽이 확산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 사람들이 어떤 장소에 모이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책 읽은 이야기를 하고 이 읽은 책을 그 자리에 모아놓겠죠. 즉 책과 사람이 모이는 장소, 그리고 결과적으로 책과 사람이 모이게 되는 장소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도서관의 초기 모델이에요. 이러다가 이후에 이제 회원제 도서관, 대출 도서관 이런 것들을 이제 거쳐서 지금의 공공 도서관의 형태를 가지게 됐는데, 참 아까 전 장면에서 봐야 될 게 이 그림 안에 사람이 몇 명 있는지 아세요? 13명 있고요. 그리고 그 맨 왼쪽에 있는 여자분은 음료를 갖다 주기 위해서 온 사람에서 이 사람 빼면 12명이에요. 그때 당시에 독서 클럽은 12명을 넘지 않았대요. 그래서 독서 클럽이 12명이었다가 회원제 도서관일 때는 보통 한 100명대 안팎의 회원들이 있었겠죠. 대출 도서관일 때는 수천 명의 사람들의 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공공 도서관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용하게 되죠. 이게 도서관의 역사하고도 되게 닮아 있는데, 예전에 처음에 왕실 도서관에서는 소수의 사람만 도서관을 이용했어요. 좀 지나서는 귀족 도서관이 되는데 이거는 지방 분권형 귀족들까지 이용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공공 도서관이 돼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용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도서관 발달의 역사는 민주주의 역사와 굉장히 닮아 있어요. 이게 역사적인 흐름이고 거스를 수 없는 방향성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좀 달랐을 것 같은데 뭐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그 공공도서관은 부산에 있는 시민도서관이에요. 1901년도에 세워졌다고 알려져 있는데 1901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도서관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1901년도에 독서구락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독서구락부로부터 이제 쭉 이어져 오는 거고, 그래서 이 도서관 홈페이지에 가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도서관은 1901년 독서구락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이 보통 뭐 공동체 중심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모임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어떤 수사적 표현이나 뭐 어떤 특별한 목적 의식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원래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있기 전에 이미 사람과 모임이 있었고, 그래서 이건 어떤 역사적 맥락에 있는 거고 태생적으로는 어떤 숙명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도서관 이야기를 조금만 더 이어서 해드릴게요. 이건 이제 바다 건너서 미국의 정착기 이야기인데, 이제 미국 건국 초기에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얘네들이 유럽에서 했었던 거를 가져오기 시작해요. 자기 사회에 이식하기 시작하죠. 그때 가져온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전에 중간에 설명드렸던 대출 도서관, 뭐 회원제 도서관 이런 것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게 복합된 형태인 그 도서관 조합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이걸 만든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아는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 맞습니다. 그 $100짜리 지폐에 나오는 건국의 아버지가 이걸 만들죠. 그러고 나서 이게 미국 사회에 엄청나게 크게 확산이 돼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야, 이거 되게 좋긴 한데 이걸 개인이 돈 들여서 해야 돼? 정부에서 돈을 내놔야지. 그래서 공공도서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적 자금이 최초로 투입된 최초의 공공도서관은 보스턴에 있는 보스턴 공공도서관입니다. 네, 이 보스턴 공공도서관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보스턴 마라톤 대회 결승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면 왼쪽에 있는 큰 건물이 도서관이고요. 밑에 하얗게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글자 써놓은 게 결승점이라는 표시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분명히 아까 전에 영국 이야기를 먼저 시작했는데 공공도서관이 먼저 시작된 건 미국이란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재밌는 건 영국 애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도서관에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걸 반대해요. 이유는 굉장히 의외인데, 공적 자금이 투입되면 공공성이 훼손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돈 좀 주고 니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제도권을 막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니네 간섭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것 때문에 끝까지 거부를 하다가 미국에서 공공도서관 제도가 잘 자리가 잡고 잘 돌아가는 걸 보고,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판단을 내리고 그때부터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사실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공도서관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공공도서관이어서 공공성이 있는 게 아니고 도서관이라는 말 자체에 이미 공공성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별내책방 도서관도 사립도서관이라고 보기보다는 사실은 사립공공도서관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공도서관이란 말은 사실은 동어반복이나 유의어반복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뭐 있잖아요. 뭐 역전압, 뭐 송이버섯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리오그란데강, 뭐 몽블랑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몽블랑산의 몽은 프랑스어로 산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몽블랑 산이라고 하면 안 되고 몽블랑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관용적으로 그렇게 쓰죠. 예. 그래서 블랑이 프랑스어로 흰색이니까 몽블랑은 우리말로 하면 백두산이겠네요. 예, 그래서 유네스코 도서관 선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도서관은 나이, 인종, 성별, 종교, 국적, 언어, 신분 등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대장금에 나오는 장금희의 대사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왜 홍시 맛이 났냐고 물으시면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얘기하는데 왜 자꾸 홍시냐고 물어보시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긴 이야기는 그냥 도서관이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은 미국의 의회 도서관이에요. 책이 대략 한 1억 6천만 권 정도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직원도 한 3천 명 이상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게 1억 6천만 권인데 이 숫자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에요. 이게 한 5년 전 정도에서 나온 숫자고요. 이게 정확하게 세기가 힘들 겁니다. 중국 인구 정확하게 세기 힘들다는 얘기랑 비슷한데 인구 세고 있는데 계속 태어난다잖아요. 그런 것처럼 책을 세고 있는데 계속 새 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세기 힘들 거예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타고르라고 인도의 시인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인도의 그 랑가나단이라고 인도의 도서관 학자인데 이 타고르가 그 도서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서관을 크게 만드는 것은 그리고 큰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을 구분하는 건 규모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환대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랑가나단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나옵니다. 예. 이 규모를 결정하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얘기한다는 건 아까 전에 얘기 나왔던 것처럼 점점 도서관이 발달할수록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문호가 개방된다는 얘기와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정과 환대의 공동체를 얘기했던 이반 일리치 같은 철학자는 그 공동체 재생의 희망 그리고 인류 공생의 도구로서 시와 자전거 그리고 도서관을 함께 꼽았는지도 모릅니다. 공동체 얘기가 나오니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은 레이 올든버그라고 미국의 도시사회학자인데 이 사람이 제3의 장소라는 걸 얘기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직장과 가정을 제외한 제3번째 장소에서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지고 그 공동체 회복의 가능성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장소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도서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우리말로는 제3의 장소인데 원래 그 영어 원어는 The Great Good Place거든요. 번역하면 겁나 좋은데라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 활동과 공동체의 중심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사람과 모임이 곧 도서관인 그리고 환대로 열려 있는 이런 도서관들이 우리에게 좀 더 큰 도서관을 안겨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짧게 지나갈 건데요. 실리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 도서관을 보통 이제 돈 먹는 하마라고 비유를 하거든요. 자조적으로 얘기할 때도 그렇고 뭐 아니면은 비판받을 때 듣는 얘기이기도 해요. 도서관 운영에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 2021년 작년 말에 나온 그 한국 출판 영감에 따르면 책 한 권의 평균 단가가 얼마냐면 420원이에요. 16,420원. 예, 16,420원이고요. 이거를 동네 책방에서 한 달에 쓰고 있는 도서구입비로 나눠서 보면 25권이 안 돼요. 그 1년에 쏟아져 나오는 책이 대략 한 6만 5천 권 정도 되는데 한 달에 5천 권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예. 1%가 안 돼요. 예.
그래서 동네 책방은 아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의 지금 희생과 노력으로 지금 어렵게 꾸려져 가고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지원금을 받으면 좀 숨통이 트이겠죠. 근데 지원금을 줄 때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주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지역 주민들에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는 조건 하에 지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도서관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건데, 책 살 돈도 없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외부 공모 사업을 도전합니다. 외부 재원 프로그램을 유치함으로써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받는 방식인데, 이 외부 공모 사업은 공동체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교육과 문화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거예요. 그 밀턴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경제학자인데 이 사람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남긴 말이 너무나 유명해서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을 남겼죠. 뭐 똑같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돈 줄 때 그냥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니네끼리 하면 안 된다. 외부 사람에게도 문을 개방해라. 이런 조건으로 보통 지원금을 줍니다. 그 서울도시연구라고 서울연구원에서 발행하는 그 연구보고서 논문집이 있어요. 개간이니까 1년에 4번씩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서울 시내의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서 연구 발표한 게 있거든요. 여기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처음에 만들었던 커뮤니티 시설의 약 24%, 정확하게는 24.1%인가 그래요. 대략 생각하기 쉽게 25%, 4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처음에 만든 것 중에 4분의 1 정도만 원래 형태대로 그대로 남아있고, 나머지 4분의 3은 없어졌거나 아니면 다른 시설로 바뀌었거나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을 인용해서 쓴 기사에 따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났더니 빈집으로 전락해 있더라. 왜 그럴까요? 얘기가 조금 긴데 뭐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로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면 돈과 사람 문제예요. 이걸 운영하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더라. 그리고 돈을 많이 들인 것에 비해서 사람들이 안 오더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에 대해서도 나름 해결책을 제시를 했어요. 뭐 얘기가 많은데 우리가 실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입주민들에 대해서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 개방해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해라. 그러면 지속 가능성이 생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말고도 뭐 몇 가지가 더 있어요. 뭐 입주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든가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뭐 공유 플랫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 저희가 이제 1, 1, 3, 4단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단지에는 도서관만 짓는 거예요. 딴 건 안 져요. 그리고 1, 2, 3, 4단지가 같이 쓰는 거죠. 그리고 옆 단지에서는 체육관만 있어요. 딴 데는 체육관 안 짓는 거예요. 다 거기 가서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유하면 좀 나아질 거다. 뭐 이런 의견을 냈어요. 근데 뭐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좀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죠. 저희는 모두 이제 지금 위스테이 별로에 살고 있는데, 배려하고 공존하는 공동체 문화를 이제 지역 사회와 공유하고 싶어하는 생각들을 다들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이제 지역 개방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임하는 게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고, 그 다음에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마을에 살고 있다는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 스스로에게 자부심 같은 걸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명분이 있는데 도서관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니까. 그리고 작지만 큰 도서관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환대로서 사람들에게 열린 도서관을 만들면 큰 도서관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실리도 있는데 짧게는 눈에 보이는 보다 많은 책, 보다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좀 길게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속 가능성과 마을에 대한 자부심 같은 걸 얻을 수 있다. 이건 사족이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할까 말까 좀 고민스럽긴 한데, 한스 요나스라고 독일의 생태주의 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임의 원칙이라는 책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생태와 환경에 대한 이야기예요. 환경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전 세대에 비해서 좀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이전 세대에 비해서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요지예요. 근데 여기에 생태와 환경 문제가 좀 더 나아지지 않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가 사안을 선택할 때 미래를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꾸 현재 가치와 현재 이해관계만으로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좀
너무 피부에 와닿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바로 내 아이. 그래서 내 아이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좀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도 피부에 안 와닿으시죠. 지금 당장 내가 배가 고프다고 해서 애 밥그릇을 뺏을 수는 없잖아요. 좀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건 좀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먼저 된 자로서의 어떤 책임 있는 자세이자 도리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얘기 거의 다 끝났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주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법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공동체 주민의 50%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외부 개방을 할 수가 없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모임과 오늘의 토론회는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어떤 설득과 이해 과정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3번의 모임을 거치면서 재밌는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그 도서관 운영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2가지 의견으로 크게 집중이 되더라고요. 하나는 모임과 소통이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건 아까 제가 중간에 설명드렸던 근대적 개념에서의 도서관이 공동체의 중심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공공의 소재로서 좀 쉼과 안식을 제공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거는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고 있는 도서관의 영혼의 안식처라는 개념인데, 문제는 얘네 둘이 양립하거나 공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흥미로운 얘기 중에 하나는 이거 그 개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도서관 운영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커뮤니티 운영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외부에 개방하는 게 공평한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는 아마 우리 단지만의 특성이긴 할 텐데, 도서관이 지어질 때 이미 공적 자금이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만의 것이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 공동체 활동의 성과라든지 우리가 남양주라는 지역 사회와 함께하려는 이런 적극적인 자세들이 이 임대 기간 이후의 상황이라든지 임대료 산정에 있어서 좀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끼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뭐 드릴 말씀 거의 다 드렸고요. 논쟁보다는 이제 합의를 향해 나가는 토론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주장보다는 의견을 듣는 경청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학근 선생님의 도서관 이야기 재밌죠? 네, 예, 두고두고 또 들어볼 만한 명강사 초청 시간이었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도서관의 얘기를 이렇게 재밌게 해주시는 분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도서관이 저는 다른 것보다도 환대 도서관이라고 하는 책이 많고 뭐 크기가 크고 이런 게 아니라 환대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도서관의 또 크기와 기능과 역할이 정해진다는 말이 좀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이 공간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들끼리를 얼마나 더 환대하고 있는지, 또 환대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3분도 환대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토론으로 좀 짧게 우리 경신고등학교에 사사 선생님으로 계시는 이승길 선생님을 모시고 또 토론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1107동에 사는 이승길입니다. 저 토론 내용은 들어오시면서 받으신 유인물,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유튜브 주소가 올라와 있는 우리 위스테이 네이버 카페에 댓글로 토론문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함께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발표자가 말씀하신 도서관의 공공성을 그러면 어떻게 실현할 건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단체의 법인 조례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 문제점으로 제시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남양주시에 관련된 조례를 보면 도서관 운영 조례,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를 보시면
작은 도서관과 공공 도서관이 서로 협력하거나 또 시에서 작은 도서관을 행정적, 재정적 또 이게 법적으로 지원하는 게 굉장히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이 남양주시에는 공립 작은 도서관이 8개, 사립 작은 도서관이 49개가 있는데 평균 도서 자료, 평균 예산, 연간 대출 건수, 그다음에 지자체가 그 작은 도서관을 지원하는지 여부 이런 것들에서 보면 다 경기도의 평균치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자원봉사자 수는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연간 운영 일수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 일선 현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시의원과 도의원이 되실 그 후보자님들께서 이제 입성을 하시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작은 도서관을 힘껏 밀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만 보는 게 아니라 인근 지자체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경기도에는 31개의 기초단체가 있어요. 그 중에서 8개의 기초단체에서 사립 작은 도서관을 조례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시되고 있는 고양시, 광주시, 구리시, 성남시, 안양시, 오산시에서는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조례 안에 사립 작은 도서관을 그 명시를 해서 이 표에 보이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사립 작은 도서관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또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민관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상호 대차라든지 자료 공동 활용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결 방안은 남양주시 작은 도서관 지원 조례에서도 이 작은 도서관 진흥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적, 재정적 그리고 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작은 도서관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속 조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후속 조치가 필요하고 인건비라든지 자료 구입비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이 서로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대차, 그리고 그 운영 인력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순회 사설을 작은 도서관에 파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역사회를 개방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조언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컨설팅, 아파트 도서관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필요한 컨설팅 이런 것들을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큰 도서관도 필요합니다. 예, 뭐 정약원 도서관이라든지 우리 별빛 도서관이라든지 아주 큰 대규모의 도서관도 필요하지만 주민 친화적이고 접근성이 매우 높은 도서관은 작은 도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공도서관의 사각지대를 작은 도서관이 메꿀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재원으로서 남양주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를 개정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 1조의 정의, 그 협력 체제 구축, 행정적 지원, 재정적 지원을 우리 의원 후보자님들께서 잘 살펴봐 주시고 의회에 입성하시게 되면 꼭 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운영을 하고 잘 운영하기 위해서 어쨌든 사람, 공간도 필요하겠지만 사람과 도움과 그것에 대한 제도적, 법적, 행정적 어떤 여러 가지 관계 자원들이 또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토론회를 시작한 뭐 이유 자체와 근거 자체가 우리 도서관을 어떻게 더 활성화할 거냐에 대한 문제에
였던 거죠. 이거를 뭐 단순히 개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잘 활성화할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요소는 무엇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 하다가 외부에 또 연결되는 여러 가지 자원들도 또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또 이런 자리 논의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일부 행사의 마지막으로 우리 이 전체 우리 판을 기획하고 계신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이덕주 선생님 모시고 잠깐 말씀 들으시고 이덕주 선생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기 동네 책방 관심그룹 모임을 제안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단 후보자님들 여기 이렇게 오셨는데 보통 인사말만 하고 또 바쁘시니까 많이들 가시는데 끝까지 이렇게 저희들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쨌든 주민의 좋은 섬기는 일꾼들이 되실 자질이 있는 분들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쪽 동네로 이사를 오는 걸 준비하면서 이쪽을 알아봤더니 이 지역은 도서관이 저기 별빛 도서관 외에는 요 1단지나 요 근처에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남양주시는 워낙 넓어서 이런 큰 도서관이 못 들어가는 데는 또 이렇게 작은 도서관이 공공 작은 도서관이라고 있어요. 시에서 운영하는. 근데 그게 한 6개 있는데 다 뭐 수동, 조안, 뭐 저쪽 뭐 금곡 이런 데는 있지만 이 근처에는 또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저희 도서관은 사실 작은 도서관이 아니에요. 지금 요게 한 40평 되고 아래층 40평에서 저희가 공공도서관 수준이에요. 네. 근데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게 선례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어떤 민간 아파트에서 이 정도 규모로 도서관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나 능력이 없는 거죠. 근데 저희 조합은 갖고 있어서 이렇게 시작을 했고, 제가 오늘 사회를 보신 분이랑 제가 사실은 감정적으로 무지하게 많이 싸웠어요. 이 초반에. 왜냐하면 이 사서 인건비 때문에. 이게 저희 커뮤니티비만으로는 저희는 전문 사서 인건비를 전 한 3명 정도 요구를 했어요. 그래야 월화수목금토일 열고 도로 설악하면서 쉬고 저녁까지 열고, 그래서 모든 이쪽에 어떤 이런 사람들의 모임 장소와 메카 이걸 통해서 또 얻어지는 것들이, 근데 이걸 우리가 커뮤니티 비로만 하려니까 너무나 안 되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도서관을 만약에 남양주시에서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하려면 정말 최소한 10억 이상 드는 일인데, 어쨌든 그런 거를 좀 작은 도서관만이 아니라 공공도서관 쪽으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제가 이걸 또 초기 단계부터 이게 상호대차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많은 책들을, 이게 거의 1억 원어치 이미 책이 있는 건데 다 새 책들이고, 지금 이게 안 보이고 막 이게 사람들이 안 빌려가서 이렇게 꽂혀 있잖아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죠. 이게 없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 주민들이 안 보는 이런 책을 다른 별내 남양주시 분들과 쉐어하고 싶은데, 여기는 여러 가지 개인정보보호법상 공무원이 운영하지 않는 한 열어주지 않겠다라고 아주 딱 잘라서 공무원들은 얘기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서울의 지자체나 이런 다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을 받고 책임감을 갖고 이쪽에 상근 직원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이 지역의 도서관 문화나 이런 게 더 발달이 될 것이고, 코로나라는 핑계가 있었지만 공무원이 한 번도 여기를 와보지 않았어요. 지금 2년이 돼가는데 이렇게 좋은 도서관이 지역에 있고, 이거를 저희들이 정부 지원도 받았다 하지만 사적인 돈으로 운영하고 있으면 이거 정말 정부에서 상 주고 밀어줘야 되는데 와보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후보자님들이라도 모시고 이런 상황들을 알리고 이후에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 지역이 어쨌든 문화적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어쨌든 저희들의 바람이고 생각이었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주민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주시고, 이게 우리들만의 도서관이 아니라 도서관 그 자체가 아까 첫 번째 발표같이 공공성, 개방성을 다 갖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저희들이 혜택을 누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응답 관련해서 지금 진행하신 것에 대해서 혹시 발언을 하시거나 질의응답부터 먼저 해볼까요? 질의응답 혹시 있으시면 여기서 안에서 답을 드릴 수 있으면 답을 드리고 아니면 또 논의를 더 하고요. 네. 질의응답 아니고 좀 이렇게 이런 그 본인들 여기 계신 분들 여기 이사님들도 계시고 집행위원님들도 계시고 네, 여러 활동가님들 계시는데 발언 한 말씀씩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게 유튜브 중계 중이어서 이쪽 앞으로 나오셔서 제 자리 정도에서 경례선 카메라 좀 잡아주세요. 네. 아까 후보자님들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저는 여기 앉아서 느낀 게 그래요. 지금 저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 대한노인의 우리 위시태 별내 경로회장입니다. 과연 여기에 어르신들이 접근할 수 있을까? 제가 여기 나온 것은 이제 그거는 이제 부차적인 거고 도서관에 과연 누가 올까요? 도서관에 오는 분들이 어떤 성향이 올까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학교 다니면서 또 뭐 고시 공부하면서 도서관에 파묻혀 산 적도 있고 참 도서관과 친하게 지냈었지만은 만일에 우리 일사단지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개발한 데서 그래서 다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책을 사랑하고 도서관을 사랑하고 이런 분들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창의적인 거 또 어떤 동질감도 느낄 수 있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까 말한 그 이제 개인 보호 정책이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것들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참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조합은 491세대가 살지만 여기 한 발짝도 안 들어본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까지. 또 저도 등록해놓고 손녀딸 책 몇 번 빌려갔지만 참 어려워. 올 때마다 아이디 들어가고 이게 우리 세대는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노인들도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것, 여기 책을 좋아하고 도서관을 좋아하고 하는 분들이 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 많이 신경 못 썼던 부분이 아닌가. 네,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 쉽고 편하게 문턱을 좀 편하게 만드는 것도 조금 더 고려했었어야 될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회장님이 오늘 남양주시 분회에 가가지고 우리 노인의 임명장 받아갖고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또 의견 주실 분 계실까요? 우리 김동동 선생님은 지난 모임 때 이렇게 의견 주시고 나서 또 악역도 맡으시고 하셨는데 반대 토론도 주시고 정리를 잘해 주셔서 지난 토론의 자료 보시면 그 우리 주민들의 반대 의견에 대한 얘기를 또 잘 정리해 놓으신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잘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없으세요? 말씀하실 거? 대충 마무리를 할까요? 이렇게 마무리해도 되는 건가요? 전 사회만 보라 그래서 어떻게 마무리가 돼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 네.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혹시 전화라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냥 해도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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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뭘 어떻게 할지. 네, 네. 네, 그건 아직 얘기 안 나온 거죠. 예, 그건 아직 뭐 구체적이고 공식적으로 논의된 건 없는 것 같고 계속 지금 논의 중인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도 포함을 해서요. 오늘은 이제 개방을 했을 때에
필요한 자원들을 외부의 자원들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주목해서 이 양반들이 시나 도의회 가면 그럼 연결해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 정도인 거고 지금 기영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는 아직 결정을 안 했.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 모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마무리를 해도 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서 한번 여쭤달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또 다른 경로로 또 다른 공론의 장으로 또 다른 의사결정의 어떤 방법을 가지고 관련한 그 결정을 해 나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섣불리 지금 이것도 저것 결론을 우리가 지금 최소한 오늘은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메모를 해야 되는데 네. 네, 감사하고요. 사실은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얘기들이 있어요. 하나는 도서관 운영이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걸 좀 줘라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좀 더 도서관을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측면으로 그러면 이거를 우리 이웃들과 어떻게 같이 쓸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또 따로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나왔던 얘기 중에 그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지역 주민들이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 굉장히 크게 많이 모아진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입구를 바꾸자예요. 입구가 너무 돌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쪽 통로 쪽 면한 쪽으로 좀 입구를 텄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제일 먼저 손을 대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길 가다가도 쑥 들어올 수 있게끔 좀 더 구조적으로 좀 변경을 한다든가 그래서 그러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우리 내부에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웃들과 어떻게 함께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전에 이덕준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상호대차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온 거는 법과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모였을 때 먼저 얘기를 꺼낸 거고 사실 그게 핵심이나 쟁점은 아니에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 저기 덕주 쌤이 안 계시는 동안에 여기 지금 도서관 관련된 작은 모임에 계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누군지 얼굴이나 한번 이렇게 뵙고 네 얼굴 한번 봐주시고요. 그래서 외부 개방하는 거냐 마는 거냐 한다면 언제 어떻게 할 거냐 외부 개방이란 건 도대체 무엇인 거냐 네 그다음에 그때 외부라고 했을 때 외부 주민들하고는 또 어떻게 소통을 사전 사후에 또 할 거냐 네 그리고 마지막에 실제로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변경하는 문제는 어디에 범위를 또 어디까지로 가져갈 거냐 다시 소급해 와서 우리 주민들은 어떤 방식으로 어느 단에서 결정을 여기서 할 것이냐 이런 이제 아주 정말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결정 사항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어쨌든 우리 도서관 위원님들이 잘 받아 가실 거라고 보고요. 그거 가지고 주민들과 조금 더 이제 의사 결정을 위한 프로세스들이 좀 구체화되지 않을까. 다음 과정은 그렇게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주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제가 너무 남의 일처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사실 저는 이제 제가 그러고 보니 그 마이크 잡으면서 제 소개를 안 했는데 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소개를 안 드리고 제가 이렇게 사회를 오늘 보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한 게 이제 뭐 조합의 상임이사로서 지금 전체 조합 일을
이게 하고 있는 입장으로 이게 정말 남일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이 스탠스는 아닌 것 같아서 사회를 보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워낙 사회를 잘 보니까 저한테 이렇게 막 시키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 도서관의 모임과 공론화 이 토론에 가는 과정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합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조합의 의사결정을 해 가는 과정에서 좀 본받아야 될 하나의 루트인 것 같아요. 무엇인가를 결정을 해 나갈 때 그냥 막 무조건 총이 열고 막 무조건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막 토론방에서 온라인 토론방에서 막 쏟아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들고 번거롭긴 하더라도 얼굴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가면서 또 안팎의 의견들로 들어가면서 뭔가 이렇게 길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셨는 거 아닌가, 보여주시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꼭 이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공론화의 과정들이 우리 조합 안에서 다양한 활동 안에서 조금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렇게 뭉게뭉게 피어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려고 제가 사회를 보겠다고 그냥 망설임 끝에도 했거든요. 오늘 참여해주신 우리 그 주민 조합원 여러분들도 이렇게 먼저 고민해주신 우리 도서관 위원분들께 한번 응원의 박수 한번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사회자니까 제 마음대로 막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과제 드렸고, 우리 조합에 이런 이제 어떤 경로들을 만들어 가면서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 나눴으니까 밤도 깊었고 피곤한 월요일이니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